안녕하세요. 간밤에 미국 그 도매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죠. 0.5% 상승이니까 연율로 따져보면 연 5, 6% 정도까지 상승한 건데 이것을 두고 이제 정권 시장은 상당히 그 전문가들끼리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가 아니죠, 아직까지는. 결국 5월과 6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텐데, 이것을 악재로 해석하는 분들은, 아마 이 통계가 나오자마자, 매도로 일관했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주가 지수가 많이 빠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호재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난번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호재로 해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2월 18일 세미나입니다. 그렇지만은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악재로 해석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그 나스닥 100을 보면 변동폭이 커요. 특히 뭐 주가 지수 선물이나 국채 선물 매도를 하신 분들은 아마 손실이 적지 않을 거예요. 나스닥 100을 놓고 보면 저점 대비 어제 종가가 0.6 정도 올랐으니까 이것이 뭐 현물 투자자한테는 큰 그게 없겠지만은 선물은 레버리지가 20배 가까이 되죠. 그렇다면 0.6만 변에도 거의 12%, 평균 10%,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래프 확인하고 매도 또는 매수를 하기 때문에 하락하는 국면에서 이제 이거 대형 악재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10% 손실을 봤을 거고, 아니다, 지난번에 포유환율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지금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선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나스닥 100 경우 한 10% 투자 수익이 발생했겠죠. 일단 미국 정권 시장은 호재로 해석을 했어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으니까 거기다가 10년물 국채 금리도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일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호재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포유환율연구소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GDP 이제 산출 어떻게 하느냐, 즉 GDP 결정 원리에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언급을 했어요. 물가 상승률을 앞 시간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죠. 2021년부터 2014년 올 현재까지 미국 소비자 물가는 약 한 20% 올랐지만은 금리는 겨우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그저 3% 정도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금리인데 국채 10년물이 기준금리는 이제 2년 이하 금리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대표금리가 10년물인 만큼 시장 이해관계자들도 10년물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호재 성격이 오히려 강하다라는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지수 상승 배경을 놓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은 주식 시장이 상장기업 매출액을 반영하고 영업 실적을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상장기업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또 생산 원가가 올라가니까 결국 상장기업 이익이 매출액이 줄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기준금리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지난 3년간 기준금리 인상을 대단히 악재로 해석한 사람은 지난 3년간 투자 실패했죠. 이번에도 같은 어떻게 보면 투자 방법인데, 그렇지만은 적당한 물가 상승을 포유환율연구소처럼 호재로 해석하신 분들은 상당한 지금 매출액 증가와 더군다나 영업 실적이 더 크게 증가할 거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다가 종가에 오히려 상당히 올랐는데, 또 이것이 이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도 관련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올랐으니까 4월만 하더라도 WTI가 평균 84불 이상이거든요. 근데 78불이니까 한 6불 정도 하락을 했죠. 또 유가가 즉 개별 이제 물가 항목이죠. 유가를 놓고 보면 오히려 물가 하락 요인, 도매 물가 하락 요인이 이제 5월 들어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생산 원가 하락 요인이 올해는 생겼다. 근데 소비자 물가는 안 내릴 거예요. 기업의 속성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업 이익은 크게 증가하겠죠. 생산 원가는 줄어들고 매출액은 무단가 아니면 판매 단가는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중 기준금리 인상 시기인데 아직도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은 6월이나 7월에는 기준금리 인하할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호재로 생각하는 것, 즉 기준금리 인하를 호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악재로 해석했을 거예요. 근데 기준금리보다는 시장금리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죠? 왜냐면 기업은 시장금리에 기초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거든요. 또 연준 위원들도 대부분은 물가 상승 요인은 있지만은 기준금리 인상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견해를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면 연준의 역할이 물가만 취급하는 데가 아니에요. 고용도 지금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최근에 고용은 조금 이제 둔화된다랄까 아니면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둔화 우려에 대한 또 심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고민스럽다 아니면 난해한 과제를 안았다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 제가 연준 위원이라면 실제로 제가 금리 정책을 해본 사람이니까요. 금리 인상은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미국 국가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 없어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난 3년간 소비자 물가는 한 20% 올랐죠.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세수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미국은 부가가치세보다도 또 연방 차원의 소비세가 아니고 지방정부 차원의 소비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마다 이 세율이 좀 틀려요. 그래서 평균 보니까 한 8, 9%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물가가 한 20% 오르면 세수가 물가 상승에 따른 조세 수입이죠. 판매세 내지는 다른 세일 거요.
그 세일 관련 세금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여하튼 주 정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최소한도로 세수가 많이 증가할 거다. 물가는 20%나 올랐으니까. 그런데 금리는 겨우 뭐 한 3, 4%. 국채가 대부분 장기채 형태로 발행되니까. 그러니까 재정 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나쁘지 않을 거다. 대부분의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물가가 조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언급을 못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조세 수입이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또 함께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 또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죠? 또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 그 주가가 올라가니까 정권 거래세 내지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세 수입 증가죠. 물가 상승이.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 정부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된 것이에요. 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두고 미국이 이제 망하기 직전이다. 부채가 많아가지고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됐는데 왜 뭐 재정 문제로 파탄이 일어나죠? 여하튼 이 부분도 포유 한율연구소처럼 재정학 공부를 공부도 2년 이상 하고 또 경험도 한 사람과 재정학이 어려워 가지고 공부조차도 하지 않고 또 공부를 했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거든요. 제가 옛날이라는 표현보다는 한 3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서울대 경제학과 3, 4학년 학생이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재정학 공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서울대 그 상위 클래스죠. 하이 클래스가 아니고 우선 경제학과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상위 클래스고 그 상위 클래스 중에서도 아까 재정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또 상위 한 1, 2%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재정학 시험을 치면 그 40점이 안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주관식 재정학은. 세무사 시험처럼 객관식 시험 치면 쉽겠죠. 우리 대부분의 지금 에리트라고 인식되는 사람이 다 객관식 전문가예요. 주관식 시험 치면 빵점 나올 사람 많거든요. 제가 수학을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 1시간에 수학 푸는 문제죠. 2개 아니면 3개예요. 2개 또는 3개. 어떤 경우에는 1개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문제. 그럼 대부분 한 50% 이상은 지금 외고 같은 또 아니면 과학고 같은 데 다니는 친구들 절반은 빵점이죠. 옛날 사람이 머리가 둔했을까요? 제가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서울대 전체 모집 인원이 그 농대 포함해가지고 한 1,030명 됐거든요. 제가 기억 한 1,013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거의 10,000명 모집하잖아요. 서울대 진학을. 그러면 옛날보다 인구는 상대적으로 줄었죠. 수능 인구죠. 그러면 모집 인원은 또 더 많고 10배나 많고요. 약. 그러면 옛날 사람은 머리가 둔하고 지금에 있는 사람은 머리가 더 똑똑할까요? 세종대왕은 머리가 둔한가요? 한글을 창조한?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옛날 사람은 머리가 둔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그 두뇌가 우수한 사람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 아주 머리가 둔할까요? 아니다는 거죠.
판단 기준, 평가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주관식으로 채점할 때는 지금 서울대 재학 중에 학생의 절반은 그 진학 못 할 거예요. 근데 객관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합격을 했어요.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인성을 평가하면 왜 인성은 그 평가 안 하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사회활동, 그죠? 경제활동 이러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는데 왜 인성을 평가 안 해야죠? 며칠 전에 그 서울대 의대생 같은데 살인 사귀는 여자친구가 그 배신 때린다고 그 더 이상 사귀지 않겠다고 하니까 아파트 옥상에 가서 살해를 한 그 케이스인데 그 학생이 과연 공부를 잘한 사람인가요? 수능은 만점인지 모르겠는데 주관식으로 했어도 그 사람 서울대 못 갈 수 있을 수 있고요. 인성 같은 것을 그 주관식으로 평가한다면 그 사람 빵점이에요. 그럼 공부 아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축구 같은 스포츠를 했다 하면 살인은 안 해요. 왜냐하면 스포츠 하는 사람은 사회성이 있거든요. 직장 동료의 실수도 인정하고 또 용서하고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살인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가 기준이 잘못된 거지 엘리트가 아닌 사람을 엘리트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고쳐야 되겠다는 얘기를 조금 주제와 어긋난 얘기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면 이게 주제와 어긋난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지금 4월 달에 유가가 많이 높았어요. 지금 그 물가 가중치로 보면 유가가 곡물 전체를 합친 것보다 가중치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4월에는 올랐는데 지금 현재 5월에 들어서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한 그 6불 정도 내리서니까 그게 그 또 도매 물가 하락 요인이잖아요. 그래 그런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과연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만이 호재일까? 지금의 현재 물가와 그래 지난 3년간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를 감안하면 지금의 기준금리가 적정하지는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